이제 뭐 저희가 임플란트 회사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아까랑 똑같이 좀 관련 업계에 계셨던 분이나 좀 전공하셨던 분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임플란트의 개념, 그리고 이제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뭐 임플란트 이제 식립을 하고 인상을 뜨고 이제 보철의 개념까지 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파트는 아까 신기대 주임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치아의 원래 이제 기능이랑 모양을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의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자연치랑 비교를 많이들 해요. 이제 자연치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치근 말씀드렸죠. 치근 부위가 이제 저희가 뭐 임플란트를 제조를 한다, 뭐 애니원이다, 비디다, 애니리치다 하는 이제 픽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치근 다음에 이제 치관이 있었죠. 치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골류착이 다 되고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안정화된 후에 이제 보철이 이제 올라가죠. 보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 뭐 지르코니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골드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인공치아가 올라가고요. 자연치랑은 다르게 임플란트는 하나의 구조물이 더 있습니다. 이제 어버트먼트 이제 지대주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고요. 임플란트의 구조상 이제 크라운과 이제 픽스처를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지대주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버트먼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조는 이제 자연치랑 비교를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메가젠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뭐 환봉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스탁 어버트먼트를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좀 인체에 무해한 저항성이 없는 이제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픽스처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의 장점은 쉽게 말해서 주변의 치아에 뭐 상관없이 이제 식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뭐 좀 다양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회복성이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자연치에 보철을 했으면 그거를 뭐 좀 다 벗겨내서 뭐 새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임플란트는 좀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보철, 뭐 어버트먼트, 픽스처.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스크류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스크류만 이제 교체를 하고, 뭐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한다. 이러면 어버트먼트만 따로 뭐 교체를 하고, 이제 뭐 픽서는 남겨두면서 뭐 보철이나 이제 어버트먼트 문제가 있을 때 뭐 그 부분을 뭐 새로 뭐 교체를 하거나 뭐 새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런 회복하는 이제 회복성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아가 이제 다 없고 이런 상태는 이제 틀니를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틀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상악은 그나마 낫거든요.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개부가 좀 지지가 되고 하는데,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이제 혀도 있고 되게 리치도 좁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풀 덴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제 저작력도 그렇게 자연치 대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 대비해서 한 뭐 80% 정도의 저작력 회복이 되고요. 만약에 뭐 좀 정리랑 보철이 들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자연치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저자갑이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한 5분의 1 정도 이제 저장력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뭐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금기증들, 뭐 암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수술에 굉장히 포비아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뭐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나오면 꼭 나오는 개념이 골류착의 개념이고, 이 브레네막 교수님 뭐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 브레네막 교수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골류착,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치아로 나오진 않았어요. 토끼의 뭐 비골레, 골수강에서 뭔가 상처를 치유를 하면서 이게 뭐 골류착이 되었다. 뭐 여기서 이제 차관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골류착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뭐 내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뭔가 주변에서
이제 유착이 되고 이제 안정성인 상태를 이제 골유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적으로 직접 접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골유착이 잘 됐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성공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골유착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뭐 임플란트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골질 파악 등등의 뭐 부가적인 이런 뭐 수술이나 시술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임플란트의 기간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사실 뭐 이러한 임플란트는 굉장히 이제 초창기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픽스처 이제 하나의 이제 엔도돈틱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좀 주조의 형태의 임플란트가 이제 초반의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뭐 초기에는 이제 뭐 성공을 하고 이제 골유착 접착이 됐다고 해도 이제 뭐 사용을 이제 하다 보면 뭐 골 흡수라든지 만약에 뭐 임플란트 뭐 주조를 해서 넣었는데 한 곳에서 뭐 이상이 생겼다 하는 경우는 이 주조를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다시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제 예후도 안 좋은 임플란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조가 아니고 이제 뭔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넣는 그런 스타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블레이드 타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이제 주조의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식립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 골까지 침하가 되는 이제 그런 형상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타입이 이제 루트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폼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굉장히 좀 부르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뭐 서브 머지드 타입이냐, 아니면 뭐 익스터널 타입이냐, 아니면 뭐 서페이스가 뭐 엑스피드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부르는 단어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볼게요. 고정체, 그러니까 픽스처가 어디에 식립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은 쉽게 말해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에 들어가 있다, 잠겨 있다 하면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하고요. 잇몸 밖에 뭐 식립을 하고 이 픽스처 고정체가 나왔다 이러면 뭐 잠기지 않은 논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뭐 오른쪽에 뭐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 브레네막 타입인지 아니면 아스트라 ITI 이렇게 조금 뭐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난 아스트라 타입 뭐 어쩌고 뭐 ITI 타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대표적인 임플란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헥사가 밖에 있는 이제 익스터널 타입이고, 그리고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헥사가 안에 있는 인터널, 그리고 ITI는 지금처럼 이제 잇몸 밖으로 나오는 논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체 식립 위치만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이제 두 가지가 잠겨 있는 이제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ITI 타입이 이제 잇몸 밖으로 나오는 논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헥사가 밖에 있느냐, 픽스처의 헥사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익스터널 타입이냐, 인터널 타입이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요. 익스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헥사 안에 있는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헥사의 구조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뭐 케이스에 따라서 뭐 익스터널이 좀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터널이 좀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구조를 보자면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헥사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립이 되고 서브머지드 이제 잇몸을 덮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보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픽스처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기공소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체득을 하게 되고요.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헥사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힐링 시에 뭐 그 옆에 경조직이나 이제 연조직이 자라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상을 뜨고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체결을 했을 때는 꼭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헥사가 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철이 올라가고 뭐 저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충격이 어떻게 보면 스크류로 이제 인터널 타입보다는 더 좀 직접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뭐 스크류 루징 증상이다라고 좀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새 임플란트에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좀 익스터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이런 헥사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깊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터널이 이렇게 저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헥사가 받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저작을 하고 충격이 되면 이제 점점 들어가는 이제 싱킹 다운이 좀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손님들이 오셨네요. 그리고 헥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헥사, 옥타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헥사는 쉽게 말해서 육각이고 옥타는 쉽게 말해서 팔각입니다. 아까 뭐 임플란트 구조를 봤을 때 뭐 픽스처 그리고 중간에 지대주가 있고 그리고 보철이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픽스처랑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스크류를 잠궈요. 잠궈서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뭐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스크류가 뭐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더 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사실 이러한 뭐 헥사나 옥타가 없다면 풀리게 되면 바로 얘가 돌게 되겠죠. 그러한 풀림이 일어날 경우에서 좀 기계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헥사와 이제 옥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헥사 타입 임플란트, 옥타 타입 임플란트도 다 저희 메가진 임플란트에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픽스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면 지금 나온 건 다 나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원통형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원통형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픽스처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나사산이 있으면 뭔가 식립을 할 때 조금 뭐 표면적이나 이런 뭐 이렇게 막 닿는 부분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골유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의 분산이라든지 훨씬 더 이제 나사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요새는 다 나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처리도 뭐 골융합,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 뭐 플라즈마 뭐 식립을 할 때 뭐 다양한 뭐 표면 처리 그리고 다양한 뭐 처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피드라는 표면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골융합과 초기 고정이 잘 되도록 유도를 이제 하는 그런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임플란트 특성을 알아봤으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안에 식립된 픽스처, 고정체를 식립을 하는 걸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수술은 이러한 픽스처를 식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랩을 여는 인시전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조금 뭐 심플한 케이스 같으면 이렇게 뭐 플랩을 열지 않고 바로 플랩 리스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랩을 열게 되면 이 치은을 박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픽스처 식립을 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다 시퀀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만약에 플랩을 열었으면 이제 슈처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 만약에 뭐 이 과정에서 좀 뭐 본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가 수술을 이제 1차 수술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가 수술을 먼저 해놓고 그러한 뭐 본이 뭐 조금 더 생겼다거나 아니면 거상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드릴링의 개념이 나왔고요. 쉽게 말해서 드릴링은 벽에 그냥 못질을 하는 그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이니셜 드릴로 이제 피질고를 천공을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릴이 들어갈 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뭐 2파이 드릴로 먼저 드릴링을 한 다음에 점점 뭐 길이를 이제 늘려서 드릴링을 하고 이제 파이를 늘려서 드릴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뭐 D4, D3, D2, D1이 있죠. 그래서 뭐 골질에 따라서 이제 드릴링 시퀀스가 조금 더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단단한 본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픽스처가 식립이 되기 위해 그 단단한 커티컬 본을 제거를 해주는 커티컬 본 드릴을 추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D1에 보이시면 드릴인데 드릴 끝이 굉장히 픽스처랑 동일해요. 그래서 픽스처가 요새 다 나사산 형태잖아요. 그래서 좀 무름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놓고
이 나사산을 돌리면서 이제 셀프 태핑을 하면서 이제 식립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 단단한 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나사산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이제 탭 드릴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골질에 따라서 이제 드릴링 시퀀스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릴링 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치은을 절개하지 않고 바로 플랩 리스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티슈 펀치로 이제 구멍을 내고 드릴링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니셜은 맨 처음에 이제 피지국 청구에서 쓰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니셜 드릴은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이니셜, 뭐 렌스, 가이드 드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이제 처음에 쓰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니셜 드릴링을 딱 한 번 이제 피지국을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의 이제 본 퀄리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겠구나 이렇게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니셜 드릴 단계도 굉장히 처음에 내가 어떻게 이제 길을 만드느냐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골질이 어떻게 되느냐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드릴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드릴링을 한다. 라는 드릴을 스타퍼 드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티컬 본 드릴은 뭐 모든 시퀀스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골질이 단단한 경우에는 픽처가 들어갈 때 이제 걸리는 이런 코티컬 본 그러니까 피지골이 있는 경우에 그 피지골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이 임플란트의 평행 그리고 패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릴링을 한 후에 이러한 인디게이터를 꽂아서 이제 패스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멀티플 케이스에서 이렇게 뭐 임플란트가 굉장히 좀 평행하지 않게 이제 식립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보철을 제작을 할 때 핸디캡이 많을 수가 있어요. 보철의 이제 허용 각을 넘게 되면 뭐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 파절이라든지 이제 어버트먼트도 뭐 기성 어버트먼트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립을 할 때 뭐 구조물들에서 그러한 핸디캡들이 없다면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패스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드릴링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수술의 개념이 있습니다. 2차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철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인상을 체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식립을 하고 커버 스크류를 이제 막아놓고 잇몸을 덮어서 힐링을 이제 도모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잇몸에 덮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상을 뜨고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잇몸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2차 수술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뭐 1차 수술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체결을 하고 잇몸 위에 그 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면 뭐 2차 수술은 뭐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힐링 어버트먼트 위로 이제 잇몸이 잘 올라왔다면 이제 힐링 뭐 그 부분만 뭐 레이저로 뭐 살짝 뭐 시술을 하고 뭐 힐링 어버트먼트를 뭐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하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커버 스크류랑 힐링 어버트먼트의 개념이고요. 커버 스크류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픽처를 식립을 하고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잇몸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 스크류는 잇몸 안에 묻혀있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는 잇몸 위로 나와 있는 이제 잇몸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버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거의 비슷해요. 뭐 사랑니 발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발치했을 때랑 임플란트 했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술이나 좀 자극적인 음식, 담배 같은 경우에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가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뭐 부가수술 없이 끝나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좀 부가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파노라마를 보시면 지금 46번이죠. 46번에 발치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루트 모양대로 이제 좀 본이 없이 좀 까만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본이 차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상황에서 나는 픽처를 식립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식립을 하면서 이제 본이식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래양이 충분하지 못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인공 골을 채워 넣어서 심미적, 기능적 향상을 꾀하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고래 분류에 따라서 고래 종류들이 있어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자가골은 말 그대로 내 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릴 보이시죠? 오토맥스 드릴이고 이것도 다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자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뭐 제품이라고 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내 본에서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드릴 형태의 제품이 있고요. 사실 내본을 쓰면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좀 핸디캡이 채취에 제한이 있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종골은 말 그대로 나랑 같은 종,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사람의 이제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골은 나랑 다른 종의 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송아지의 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골에서 보면 뭐뭐 보바인, 뭐 송아지의 뼈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거의 송아지의 뼈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이제 만든 이식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골들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나는 이 골을 썼을 때 좀 볼륨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골을 썼을 때 좀 더 골융합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술자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맞는 이제 골의 분류로 골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뭐 골 이식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골 이식을 하고 이제 멤브레인을 차폐막을 덮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아이젠이나 뭐 다양한 뭐 차폐막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뭐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피부도 손상이 되고 이제 뼈도 부러지겠죠. 이제 부러지고 이제 치유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살부터 이제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이제 천천히 이제 붓게 되겠죠. 임플란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뭐 드릴링을 하고 이제 잇몸을 뭐 연조직을 열고 뭐 드릴링을 하고 거기에 뭐 뼈를 채워놓고 뭐 잇몸을 닫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본을 채워놓고 이제 본그라프트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본이 융합되는 이제 경조직이 융합되는 속도랑 그 주변에 이제 연조직이 치유되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이 융합되는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연조직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이러한 뭐 골의 형성을 이제 방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차폐막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폐막 같은 경우에도 덮어놓고 이제 흡수가 되는 흡수성 차폐막이 있고 덮어놓고 흡수가 안 되는 그 비흡수성 차폐막도 있습니다. 흡수성 차폐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흡수성 차폐막보다는 그런 차폐의 역할은 조금 더 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거를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차 수술에 그런 좀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흡수성 같은 경우에는 차폐의 역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흡수성보다는. 하지만 한 번 더 이 차폐막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장단점은 뚜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골이식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상악동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사진처럼 실제로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16번에 이제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뭐 상악동이 굉장히 내려와 있다거나 이제 발치된 지 오래돼서 상악동이 좀 많이 내려와 있다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상악동을 피해서 식립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악동을 이제 거상을 시키고 본이식을 한 후에 이제 그 공간에 이제 픽스처를 심는 그런 과정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고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거상 방법 같은 경우도 내가 드릴링을 하면서 치조정에서 접근하는 치조정 접근법이 있고요. 치조정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어프로치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옆에서 이제 협측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라테랄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협측 잇몸을 제거를 하고 이제 본을 살짝 제거를 한 후에 이제 옆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본이식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치조정에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수술이 조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큰 대신에
내가 채울 수 있는 본의 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치조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라테랄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뭐 본이 충분하다면 뭐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뭐 그대로 이제 식립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밑에 같이 추가로 이제 고리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크리스탈이나 뭐 라테랄 어프로치로 이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충분히 상악동 저희 이제 골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뭐 저희 덴샤버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사이너스 리프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수술이랑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주는 이제 크라운이랑 그리고 임플란트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대주가 미리 만들어 나온 스탁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제품으로 뭐 옷이라고 생각하면 옷이 뭐 90, 95, 100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그런 지대주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뭐 내 몸에 맞게 사이즈를 재서 나오는 이제 맞춤형 지대주,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대주 같은 경우는 스탁 어버트먼트, 커스텀 어버트먼트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보시면요.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임플란트 시스템에 맞게 체결이 되는 이런 뭐 헥사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기성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좀 플랫한 부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세멘테이션을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보철을 다 아답하고 이제 환자분이 가셔서 사용하셨을 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뭐 그 세멘이 좀 약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뭔가 크라운이 이제 돌지 않게 기계적으로 막아주는 이제 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픽처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이 되는 헥사 부분도 있고, 좀 잇몸에 맞닿는 이제 커프 부분도 있고요. 이제 보철분의 마진을 형성하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파이랑 이제 커프 길이별로 사이즈들이 다 스탁 어버트먼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개념입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제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면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내 치아에 내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더 정교하고 견고할 수 있고요. 뭐 힘을 가해줬을 때 좀 더 뭐 분산이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뭐 잇몸의 염증도 이제,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내 잇몸에 맞게끔 내 프로파일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맞게끔 이렇게 뭐 잇몸도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예후도 뭐 좋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좀 지금 동그라미 친 잇몸에 붙여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나 이제 뭐 보철물의 뭐 형태나 이제 위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러한 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자연치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메가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뭐 힐링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아나토믹 힐링도 어떻게 보면 자연치와 유사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나토믹 힐링 같은 경우에도 뭐 견친지 소구친지 대구친지에 따라서 다 형태가 다르게 이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보철을 만들려면 이제 인상 체득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인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임플란트의 이제 위치 구강의 정보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보철을 제작을 하는 기공소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뭐 보철을 이제 구강 내에 치과 가서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뜬다고 하면 굉장히 막 물컹한 막 러버를 뭐 입에 이제 장착을 시키고 이제 굳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하는 과정들이 다 인프레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뭐 이런 인프레션 과정을 하도 뭐 디지털 장비들이 워낙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강 스캐너로 대신을 한다든지 하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상 체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을 뜨는 재료는 이제 뭐 픽서의 위치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인프레션 코팅을 꽂고 이제 인상을 뜨게 되고요. 인상을 뜨는 재료인 이제 뭐 인프레션 머테리얼, 뭐 헤비 바디, 라이트 바디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레션 코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픽처의 위치를 이제 모델상에서 재현을 하기 위한 랩 아날로그, 그리고 잇몸 진지바를 재현을 하기 위한 뭐 진지바 폼, 그리고 인상을 뜨기 위한 뭐 트레이나 석고 모형을 만들기 위한 스톤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프레션 방법 같은 경우에도 픽스처에 바로 인프레션 코팅을 꽂아서 이제 인상을 뜨는 뭐 픽스처 레벨 인프레션도 있고요. 아니면 어버트먼트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제 인상을 뜨는 어버트먼트 레벨 인프레션, 이렇게 뭐 크게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픽스처 레벨 인프레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픽업이랑 트랜스퍼 두 가지로 나뉘고요. 픽업은 쉽게 말해서 인상을 뜰 때 인상제에 이 코팅이 같이 딸려간다, 픽업이 된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퍼는 인상을 뜨고 나면 그냥 인상제는 따로 나오고 이 인프레션 코팅은 내가 따로 이제 옮겨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픽업은 인상제에 딸려가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보시면 좀 언더컷들이 많아요. 잘 딸려가기 위해서 언더컷들이 많고 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크류 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핀이 이제 분리된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랜스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제가 따로 탈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픽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언더컷들이 적어요. 인상제가 이제 제거가 되기 좋은, 그리고 따로 이제 가이드 핀을 제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투 스텝도 있지만 이제 원 스텝으로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처럼 이제 이제 인프레션 코팅을 이제 꽂고 나서 잘 체결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네모를 보시면 이제 갭이 있죠. 이렇게 갭이 있게 되면 실제로 보철을 제작을 하면 이제 이만큼 어떻게 보면 헥사가 돈다든지 아니면 보철이 맞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보철물은 이제 다시 인상을 떠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헥사의 위치에 맞게 인프레션 코팅을 잘 체결을 하고 인상을 떠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트랜스퍼랑 픽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노란색 인상제를 보시면 가이드 핀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 핀을 제거를 하고 이제 픽업, 코팅이 같이 인상제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은 따로 가이드 핀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트랜스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높은 정밀도를 요구를 한다든지 조금 좀 멀티플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을 뜰 때 이제 픽업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정밀도는 더 높은 이제 보철 제작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술자는 사실 뭐 따로 뭐 트레이에 따로 덴처버로 구멍을 낸다든지 따로 가이드 핀을 제거를 하는 등등의 그런 픽업은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자의 편의성은 트랜스퍼가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싱글이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트랜스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의 착탈되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정밀도를 요한다든지 아니면 좀 멀티플 보철 같은 경우에는 픽업으로 뜨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다 이런 인프레션 코팅을 끼울 때부터 뭔가 갭이 있다거나 틀어져 있다면 당연히 보철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인프레션 코팅을 꽂고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버트먼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버트먼트 꽂고 나서 바로 인상을 체득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뭐 어버트먼트 레벨 그리고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많은 치과에서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어버트먼트 레벨 같은 경우에도 어버트먼트 레벨을 뜰 수 있는 적응증인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을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구강 스캐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 임프레션 코피잉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픽업 코핑 그리고 트랜스퍼 코핑을 이제 대체하는 이제 임프레션 코핑이 이제 스캔 바디, 스캔 힐링 어버트먼트 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디지털 임프레션 코핑을 꽂고 아까는 인상제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떴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구강 스캔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머징을 해서 이제 픽스처의 위치 정보를 이제 CAD상에서 파악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디지털 밀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인상까지 떴으면 이제 보철이 이제 제작이 되면 이제 임플란트의 플로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보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로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해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뭐 세멘 타입이냐, 스크류 타입이냐, 그리고 뭐 세멘과 스크류 타입이 연결된 SCRP 타입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말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세멘 타입은 주로 CRP라고 많이 하고요. 일단 픽스처의 이제 어버트먼트를 스크류로 연결한 후에 이제 보철을 이제 세멘을 이용을 해서 붙이는, 고정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멘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세멘을 바른 후에 어버트먼트에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잉여 세멘이 나오게 되겠죠. 잉여 세멘을 뭐 잘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제거를 하고 이제 잇몸 안에 들어있는 세멘이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스크류 타입으로 내가 연결을 한다 하는 경우에 이제 스크류를 어떻게 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그러면 이제 스크류 홀이 있는데 세멘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뭐 스크류 홀이 없는 뭐 조금 더 뭐 심미적인 그런 뭐 스크류 홀이 만약에 뭐 순면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전치부 케이스에서는 이제 CRP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버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을 떴다면 당연히 CRP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크류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류 타입은 보철이랑 어버트먼트가 그냥 한 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스처에 바로 보철을 이제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고정시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류를 돌려서 이제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환면에 이제 스크류 홀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스크류 홀을 다 조이고 난 후에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메워서 이제 사용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류 홀이 교환면 쪽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저작을 하거나 이제 충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스크류가 뭐 파절이 된다든지 이제 루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SCRP가 나오게 됩니다. SCRP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스크류 타입 그리고 세멘 타입의 장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CRP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세멘테이션을 한 후에 이제 스크류 홀로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세멘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크류로 잠그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많은 치과에서 이러한 좀 스크류 타입과 그리고 세멘 타입의 이제 장점을 섞은 SCRP의 보철물 형태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관계상 사실 이거 4시까지였는데 조금 빨리 좀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랩을 조금 많이 했고요. 조금 임플란트의 기본 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좀 혹시나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런 교육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